안녕하세요. 강선영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도 각자 전문으로 등록된 분야가 따로 있는데요. 저는 회사법 전문입니다.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 어디 가서 전문 분야를 얘기할 때마다 그럼 그게 무슨 일을 하는 거냐는 질문을 자주 받았는데요. 최근 한미약품이나 고려아연 관련 분쟁에서 대두된 모든 쟁점들이 전부 회사법적 쟁점이고 그와 관련된 자문, 가처분, 소송 등이 회사법 전문 변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진행 중인 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이나 유튜브에 워낙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다들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주제를 다뤄볼까 하다가 지금껏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다루어진 내용들은 그때그때 분쟁이 생길 때마다 다루어지다 보니 전체적인 이해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한 이론적 근거나 실제 회사의 공시자료에 기초해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려도 좋겠다 싶어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재미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분명히 유익한 영상이니 차분히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고려아연과 영풍은 현재 경영권 분쟁 중이죠. 아주 단순화하자면 경영권 분쟁의 시작과 끝은 누가 회사 지분을 유의미하게 더 많이 보유하느냐입니다.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 서막 기억나시죠? 영풍이 자신의 아군인 MBK를 통해 고려아연의 지분을 공개 매수하면서 분쟁이 공식화됐습니다. 이에 맞서 고려아연도 자기 주식을 공개 매수하고 유상증자를 시도했었고요. 이건 모두 양측이 서로 상대방보다 많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혹은 상대방의 지분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취한 조치입니다. 그럼 왜 경영권 분쟁의 시작과 끝이 지분일까요? 이건 경영권이 무엇이냐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경영권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고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강학상의 표현입니다. 회사를 운영한다, 경영한다 라고 하는 건 결국 회사의 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고 그걸 집행한다는 뜻이겠죠? 그럼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주식회사의 경영기관은 집행임원을 두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이사회와 대표이사인데요. 핵심은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입니다. 대표이사도 일반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임되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을 한다는 건 결국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한 분쟁이라고 볼 수 있죠. 참고로 현재 고려아연 대표이사도 최윤범 이사가 아닙니다. 이사회는 어떻게 장악할까요? 이사회를 구성하는 게 누구죠? 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사회를 장악한다는 건 이사회에 회사 경영에 관하여 나와 같은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을 이사로 포함시킨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사회를 장악한다는 건 이사회에 회사 경영에 관하여 나와 같은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을 이사로 선임해서 이사회 구성원으로 포함시킨다는 의미겠죠.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첫째, 그럼 대체 몇 명이나 포함시켜야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는 걸까요? 5명? 10명? 정답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최소한 이사회 정원의 과반은 차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는 제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럼 이사는 누가 어떻게 선임해서 이사회에 포함시킬까요? 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바로 주주들에게 있습니다.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데요. 이사를 안정적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통상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경영권 분쟁이 무엇인지, 왜 양측이 주식 공개 매수로 분쟁을 시작했는지 그 실체가 조금 손에 잡히시나요? 결국 경영에 직접 관여할 권한이 없는 주주들이 자신들과 경영 방향을 같이 하는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그 이사회를 통해 회사를 경영하고자 상호 사실적 법적 수단을 동원해 다투는 것이 바로 경영권 분쟁입니다. 이걸 실제 영풍과 고려아연 사안에 적용을 해볼게요. 작년 9월경부터 양회사 지분 확보 경쟁이 시작됐고 영풍의 1차 목표는 고려아연의 이사회 장악이겠죠? 당시 고려아연 이사회에는 이미 13인의 이사가 있었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대부분은 현재 고려아연의 경영 철학에 동의하고 영풍 측이 경영에 개입하는 걸 원치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영풍이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총을 소집해서 자신들과 방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이사로 선임해야 합니다. 주총은 그냥 막 소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고려아연의 이사회에서 소집을 해야 하는데 당연히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은 굳이 주총을 소집해서 이사를 선임하고 싶지 않겠죠? 하지만 상법상 주주인 영풍이 원하는 이상 주총은 소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고려아연 이사회는 작년 12월경 주총 소집을 결의했습니다. 이게 당시 고려아연의 주총 소집 관련 공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일단 엄청 길고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주총 소집 결의는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니 고려아연 이사회는 현재 이사회의 구성을 지키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안건을 넣었겠죠? 영풍은요? 상법상 주주제한권이라는 게 있어서 주총을 소집할 때 주주들이 어떠한 안건을 넣어달라고 회사에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영풍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안건, 즉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한 안건을 고려하연 측에 요청했겠죠? 양측 모두 가능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안건을 상정하려고 했다는 걸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주총 소집 결의 당시 고려하연 측 주된 안건은 모두 아시다시피 집중투표, 이사수 상한 도입, 이사 후보 7인에 대한 선임 안건이었습니다. 영풍 측은 집행임원 도입과 이사 후보 14인에 대한 선임 안건이었고요. 왜 저런 안건을 넣었을까요? 일단 영풍 측 안건에 대해서 볼게요. 영풍이 안건을 제안할 당시 고려하연 이사회의 이사는 13인이었습니다. 그러니 14인을 영풍 측 이사로 채우면 결국 이사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게 되죠. 그럼 고려하연은 어떨까요? 2024년 12월 당시 언론에 의하면 영풍과 MBK연합이 약 46%, 최윤범 회장 측이 약 40%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영풍 측 지분이 최윤범 회장 측에 비해 많죠. 영풍 측도 비록 과반에는 못 미쳤지만 약간의 우호 지분이 더해지거나 아니면 일부 주주들이 주총에 참석을 안 하면 출석 과반수를 확보해 고려하연 측 안건을 부결시키고 자신들의 이사선임 안건을 가결시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려하연 측에서는 이사수 상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19인으로 이사수 상한을 도입하면 당시 이사가 13인, 후에 김우주 이사가 사임하면서 12인이 되었는데요. 19인에서 12인을 빼면 새로운 이사는 7인밖에 선임을 못하잖아요. 이사회가 12대 7이 되는 거죠. 과반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풍 측이 1대 주주라면 19인으로 상한을 두더라도 이사 결원이 발생하면 영풍 측은 언제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해서 이사회 구성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역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반드시 그 이유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고려하연 측은 집중투표를 제안합니다. 집중투표는 다들 아시다시피 주주들이 의결권을 몰아서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인데요. 일반 투표를 하면 도저히 대주주를 이길 수 없는 소수주주도 집중투표를 하면 자신의 후보 한두 명쯤은 대주주를 제치고 이사회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시 주총 안건을 보시면 더 정확히 이해가 될 겁니다. 2호 의안, 이사수 상한 19명의 집중투표 방식에 의한 이사선임. 이 경우 영풍은 이사회 장악이 어렵습니다. 3호 의안, 이사수 상한 없이 집중투표 방식에 의한 이사선임. 이 경우에도 영풍이 이사회 과반 확보는 어려웠을 겁니다. 영풍 측이 후보로 제시한 14인에 대한 선임 안건을 모두 통과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4호 의안, 이사수 상한을 19인으로 하고 일반 투표 방식에 의한 이사선임. 이 경우에도 영풍은 이사회 과반 확보가 어려울 겁니다. 이사회 빈자리가 7개밖에 없으니까요. 그걸 모두 영풍 측 후보로 채워도 12대 7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5호 의안, 이사수 상한 없이 일반 투표 방식에 의한 이사선임. 이때는 영풍 측 이사회 과반 확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당시 영풍과 MBK연합이 대주주였으니까요. 각 경우의 수를 보시면 집중투표 방식에 의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모두 영풍 측에게 불리하죠. 그러니 영풍은 일단 집중투표 도입을 막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막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즉, 영풍이 질 수도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풍 측이 대주주이긴 했지만 집중투표에 관한 정관 변경 시에는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이 제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풍 측은 의결권의 상당수가 제한되고 영풍이 반대해도 소수 주주들의 의사에 따라서 집중투표가 도입될 수도 있는 거예요. 1월 23일자 주총에서 집중투표제가 도입되고 집중투표 방식에 따라 이사가 선임되면 이사회 과반 구성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영풍 측이 이걸 그냥 두고 보지는 않았겠죠. 여기서 다들 아시는 가처분이 제기됩니다. 집중투표를 문제 삼은 건데요. 엄밀히는 집중투표 도입이 아니라 1월 23일자 주총에서 집중투표 방식에 의해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도록 문제 삼은 겁니다. 이게 왜 가능했냐면 우리 상법은 집중투표를 하려면 정관에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고 주총 6주 전까지 집중투표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당시 고려하연 정관은 명확히 집중투표를 배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최소한 이번 주총에서는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없는데 정관을 개정하면서 동시에 정관 개정을 조건으로 집중투표를 적용하는 건 위법하다는 거죠. 법원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서 영풍이 제기한 의안 상정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은 집중투표제에 관한 정관 변경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한 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법원이 집중투표 도입 여부에 관한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이유는 없어요. 다만 아직 도입이 안 됐는데 도입을 전제로 조건부 적용을 하지 말라. 즉 이번 주총에서는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이제 집중투표 방식에 의한 이사 선임은 불가능해졌어요. 그럼 4가지 경우의 수에서 2호, 3호가 사라졌습니다.
집중투표가 안 되는 이상 최용범 회장 측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뭐죠? 4호, 이사수 상한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약간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이사수 상한을 설정하려면 정관 개정을 해야 하는데 정관을 개정하는 안건은 특별히 더 결의 요건이 가중되어서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요. 영풍 측이 1대 주주인데 영풍 측이 참석해서 반대하면 정관 개정이 가능할까요? 어렵겠죠? 영풍은 당연히 반대를 했을 거고요. 그래서 집중투표에 관한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기점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상 영풍과 MBK가 우위를 점했다고 예측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일단 실제 2024년 1월 23일 고려아연의 임시주총 결과부터 보시죠. 결과를 보시면 어떤가요? 집중투표 도입됐고요. 이사수 상한도 도입됐어요. 집행임원은 부결됐고요. 위에서 말씀드린 4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제4호 의안이 상정됐습니다. 이사수 상한이 통과되었음을 전제로 일반 투표 방식에 의해 이사를 선임한 거죠. 그럼 7명만 선임이 가능했는데요. 영풍 측이 후보로 넣은 이사 선임 안건은 모두 부결됐고 고려아연 측 후보 7명이 선임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분명 영풍 MBK 연합이 최대 주주였잖아요. 이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상호주의 마법입니다. 주총이 1월 23일이었는데요. 1월 22일자 영풍 측 공시를 보시죠. 주총 하루 전에 무슨 공시가 떴나요? 주식 등 대량 보유 상황 보고 공시가 떴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썬메탈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영풍의 주식을 10.33% 장외 매수해서 주요 주주가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아시다시피 썬메탈 코퍼레이션은 고려아연의 손자 회사입니다. 고려아연의 손자가 영풍의 주식을 취득한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우리 상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정이 좀 복잡하죠? 여기서는 자회사만 규정하고 있지만 손자회사도 포함된다는 게 일반론이고요. 이걸 잘 끊어서 읽어보면 자회사가, 여기서 자회사에 손자회사도 포함이 되니까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썬메탈이죠. 썬메탈이 다른 회사, 여기서 다른 회사는 어디죠? 영풍입니다. 영풍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해서 취득하면 다른 회사, 즉 영풍이 가지고 있는 모회사, 여기서 썬메탈의 모회사가 어디죠? 고려아연이죠. 영풍이 가지고 있는 고려아연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고려아연은 주총 전날 장외 매수를 통해 영풍이 가진 25%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1월 23일 임시주총에서 자신들이 상정한 안건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물론 다른 기관이나 소수주주들의 의사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지분이 약 25%였다고 하니 MBK 지분만으로는 고려아연 측 안건이 가결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거죠. 여기서부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당연히 가만히 있을 영풍이 아니죠. 그와 같은 상호주 의결권 제한 조항에 따라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영풍 측 주장은 이거예요. 일단 썬메탈이 외국법인이다. 즉 우리나라 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썬메탈은 유한회사다. 상법상 의결권 제한에 관한 규정은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므로 유한회사인 썬메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현재 가처분 사건이 진행 중이고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살펴본 것이 아니어서 의견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간략하게 보자면 보시다시피 썬메탈은 분명히 호주에서 설립된 외국 법인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우리 상법 제617조는 유사 외국 회사라고 해서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그 본점을 설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내국법을 회피하기 위한 외국회사 설립을 겨냥한 조항입니다. 그러니 만일 썬메탈이 국내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상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썬메탈에 적용될 것인지 여부인데요. 썬메탈의 경우 일단 우리나라 상법상 주식회사의 개념에 부합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주주 수가 제한되고 주식의 상장이 금지되어 있는 회사의 형태거든요. 우리 상법상으로는 유한회사에 가까운 형태인데요.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한 상법 제578조는 상법 제369조 제3항, 즉 상호주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이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의 손자회사로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69조 제3항이 배제된다는 의미인지는 추가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론이 나오면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론적이고 복잡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앞으로 회사의 경영권 관련 기사나 뉴스를 보시면 분명 전과는 달리 보이고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